도대체 저 나라는 뭘 믿고 불가능을 설계하는가? He's dead. 수치로는 He 불가능, was the founder and leader of 논리로도 ISIS, 설명 불가. the most ruthless and War II and knitted 하지만 together 그들은 매번 previously 그것을 disconnected and 현실로 sometimes 바꿔냈습니다. hostile nations into an informal 미국의 global 압박에도 consortium exchanging goods and 중국의 services. War II 견제에도 and knitted 그들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That's a really 공장 good 하나가 way 사라지면 to 대륙 beat 전체가 out your 새로 competition if 태어났습니다. they are.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기술, 탄화는 신뢰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공식이 깨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가능을 설계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곧 새로운 패권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조용한 승리의 주인공. 압박에도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단결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틀라스 인사이트 본부장이었어요. 긴급 보고서 작성 요청이라고 했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성과 공급망 이탈 가능성 분석이라는 거였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말로 한국이 미국을 떠날 수 있을지 평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기술력 평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췄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알칸트라입니다. MIT에서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 국방부에서 15년간 기술경제 자문위원으로 일했어요. 이라크에서 봤습니다. 사막 지반이 콘크리트를 삼키는 걸 말이죠. 붕괴하는 건물들과 무너지는 기초를 목격하면서 하나의 신념이 생겼습니다. 사막 위 건물은 무너진다는 거였어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의 상징적 사례를 찾고 있었는데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했어요. 828m 세계 최고층 빌딩이고 15년째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시공사가 삼성물산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전에도 페트로나스 타워와 타이베이 101까지 연속으로 세계 최고층을 완공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직접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숫자만으론 부족했어요. 현장을 봐야 했죠.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그들의 기술 수준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목적지는 두바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속 100km는 되는 듯 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창밖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게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지었다고 했어요. 저 멀리 하늘을 찌르는 철골이 보였는데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높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기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안 맞았어요. 828m 높이의 생모래 지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반층은 140m를 파도 나오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고 지하수도 불안정하다는데 시속 100km 모래바람에 극한 온도 변화까지 겹친다는 겁니다. 계산상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가 충격이었습니다. 마찰말뚝 192개를 48m 깊이로 박았다는 거였어요. 안반층 없이 마찰력만으로 지지한다는 건데 접촉 면적을 계산해보니 충분한 지지력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류 방식 부식 방지 시스템이었어요. 철근에 전기를 흘려서 아연판이 대신 부식되게 만들고 아연판만 교체하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을 기술로 이긴 거였죠. 시공 속도도 상식 밖이었습니다. 3일에 한 층씩 올렸다는데 800m가 넘는 건물을 5년 만에 완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콘크리트를 100층 높이까지 쏘아 올리는 특수 펌프 공법을 썼고 경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합으로 속도를 냈다는데 바람 저항을 계산한 Y자형 구조의 층마다 단면을 달리한 설계까지 모든 게 정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현지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설계는 여러 회사가 참여했지만 시공은 삼성이 주도했고 특히 130층 상층부는 삼성이 단독으로 완공했다면서 한국 기술진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125층이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두바이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래 언덕들이 바람에 흔들렸는데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이라크에서 본 무너진 건물들이 묻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날려도 온도가 변해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은 불가능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모래가 흔들린다면 마찰력을 늘리고 철근이 부식된다면 전류를 흘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속도를 높이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본 거였어요. 로비로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고 모래바람이 다시 불어왔는데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고 828m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라크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붕괴된 교량과 가라앉은 건물과 흔들리던 철골들이 제 신념을 만들었는데 사막은 배신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은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신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어요. 마찰 말뚝으로 집안을 잡고 전류로 부식을 막고 속도로 시간을 이겼는데 모든 불가능을 기술로 뒤집은 겁니다.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르즈 할리파가 점점 멀어졌지만 머릿속엔 더 선명해졌어요. 이건 건축이 아니라 신념의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믿지 않았어요. 의지를 믿었죠. 계산이 불가능을 말해도 현실이 무너진다고 경고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을 검색했는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과 SK건설이 페트로나스부터 타이베이까지 세계 최고층을 연달아 완공한 기록이 나왔어요. 중동과 동남아와 유럽 어디든 한국 건설사가 있었고 불가능한 프로젝트일수록 한국을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두바이의 밤이 빛나고 있었고 부르즈 할리파가 조명을 받으며 솟아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선 기적이었는데 아니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모래 위에 철근을 세우고 바람 속에 유리를 올리고 불가능 위에 가능을 지은 겁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기술 독립성 평가, 부르즈 할리파 사례 분석.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소식이었고 평택기지 소유권까지 넘기라는 요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기술은 봤으니 이제 의지를 평가하라는 거였어요. 두바이에서 본 부르즈 할리파가 떠올랐습니다. 불가능을 기술로 이긴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배신도 전략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 앞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구금됐다는 속보였어요. 영상을 재생했는데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범죄자 호송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에서 초청한 핵심 기술진이었죠. 화면 속 한국인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아니 분노조차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자존심이었죠. 한 명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주 최대 투자국이고 일자리 6,500개를 창출한 공로자라면서 연방정부의 과도한 단속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워싱턴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비행기를 탔습니다. 두바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기내에서 계속 자료를 뒤졌는데 조지아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텍사스에서도 한국 기업 대상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압박이었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본부로 향했습니다. 애틀라스 인사이트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긴급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스크린에 문서 한 장이 떠 있었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안이라는 거였어요. 숫자를 봤습니다. 3,500억 달러였습니다.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지시한 아니고 선불로 받아내라는 주문이었다면서 유럽도 일본도 다 냈으니 한국도 내야 한다는 논리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이게 협상인지 강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요구라는 항목이었습니다. 한국이 12조 원을 들여 지은 땅인데 여의도 5배 크기였죠. 매년 1조 5천억 원씩 분담금도 내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유권을 넘기라는 겁니까?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평택 기지 위치가 전략적으로 완벽하다는 분석이 첨부돼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최적 지점이고 동북아 전체를 커버하는 군사 허브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임대가 아니라 소유로 말이에요.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한국 반응이 심상치 않다면서 현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한국뉴스 댓글창을 보여줬는데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땅 사용료 500조네라는 댓글이 수천 개 좋아요를 받고 있었고 동맹 아니면 철수하라는 주장이 넘쳐났어요. 이건 반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이 모든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죠. 트럼프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압박을 가하면 결국 굴복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본 부르즈 할리파가 떠올랐어요. 불가능을 이긴 나라였습니다. 모래 위에 828m를 세운 나라였죠. 계산을 뒤집는 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숫자로는 불가능해도 신념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추가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관련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삼성과 SK에게 7조 원 보조금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였고 투자였으니 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였죠. 두 회사가 이미 53조 원을 쏟아부은 뒤였습니다. 계약서를 뒤져봤습니다. 어디에도 지분 요구 조항은 없었어요. 구두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요구였죠. 보조금 준다고 해놓고 공장 다 짓고 나니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래입니까? 사기였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느냐고 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부르즈 할리파를 지은 나라가 이 정도 압박에 무릎 꿇을 리 없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떠날 겁니다. 미국을 말이에요. 회의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본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트럼프가 추가 지시를 내렸다면서 한국이 거부하면 관세 폭탄을 준비하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에 25%, 반도체에 10%, 배터리에 15%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한국 수출의 30%가 타격받는 규모였어요. 숫자를 계산해봤습니다. 한국 경제의 치명타였죠. 하지만 미국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없이 미국 제조업이 돌아갈 리 없었고 배터리 없이 전기차 산업이 유지될 리 없었어요. 상호 파괴였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게임이었죠. 저녁 무렵 한국 정부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공식 성명은 차분했어요.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비공식 채널에서 나온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자주국방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핵개발 가능성까지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뒤졌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역청구 여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평택기지 사용료를 계산한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 연간 6조 원 규모라는 추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분담금까지 내주면서 말이에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는 표현이 반복됐어요. 호의가 과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건 반미가 아니었어요. 배신에 대한 분노였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트럼프의 압박은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독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어요. 부르즈 할리파가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을 이기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동맹은 청보서가 아니고 존중 없는 관계는 비용일 뿐이라고 적었어요. 트럼프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한국을 약자로 본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강자였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였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어요. 저 멀리 백악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안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일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SK가 애리조나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속보였어요. 1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됐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단순 지연으로 보도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건 철수 신호였죠. 다음 날 두 번째 신호가 터졌습니다. SK가 폴란드에 새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는 발표였어요. 연간 13조 원 규모였고 이미 2022년에 열어둔 R&D 센터를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이동이었죠.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무실 벽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빨간 핀을 꽂기 시작했어요. 애리조나에서 핀을 뽑았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새로 꽂았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전략이 보였어요.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유럽 중심 네트워크로 피벗하는 그림이었죠. 본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삼성도 움직였다면서 미국 투자를 잠정 보류하고 베트남에 1조 원씩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다고 했어요. 이미 31조가 깔려있는 곳이라면서 사실상 생산 거점을 옮기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베트남 공장 항공 사진이 떠올랐어요. 광활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SK 13조에 삼성 1조면 14조가 미국을 떠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떠난 거였어요. 발표는 형식일 뿐이었죠. 실제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폴란드 R&D 센터가 2022년에 열렸다는 게 증거였어요. 트럼프가 압박하기 훨씬 전부터 플랜 B를 준비해둔 겁니다. 현대차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공장 재가동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어요. 2023년에 14만 원 헐값에 판 공장인데 바이백 옵션이 걸려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간 20만 대 생산 가능한 규모였고 이미 시설은 완비돼 있었죠. 가동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지도에 핀을 하나 더 꽂았습니다. 모스크바 근처였어요. 그러자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폴란드와 베트남과 러시아가 삼각형을 이뤘죠. 유럽과 아시아와 동유럽을 커버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은 빠져 있었어요. 아예 지도 바뀌었죠. 애리조나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SK 투자 중단으로 일자리 수천 개가 날아갔다면서 연방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황 상태였죠. 조지아는 더 심각했습니다. 현대차가 투자 축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6,500개 일자리가 위태로웠고 지역 경제가 연쇄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지사가 워싱턴으로 날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트럼프를 직접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조용했습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트위터도 침묵이었죠.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즉각 반응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말이죠. 저녁 무렵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다면서 누가 예측했느냐고 따졌다는 겁니다. 무능하다고 욕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인데도 말이죠. 참모들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관세를 철회하고 보조금을 다시 약속하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거부했습니다. 약해 보인다는 이유였죠. 체면을 구기느니 경제를 망치겠다는 겁니다. 합리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시장 반응이 나왔습니다. 애리조나와 조지아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요. 기업들이 떠날 거라는 공포가 확산됐죠. 지역 은행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없는 경제를 상상하자 패닉이 온 겁니다. 유럽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SK투자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유럽연합도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회를 본 거였죠. 미국이 놓친 걸 유럽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추가 투자를 요청했고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세안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을 모셔가려는 경쟁이 벌어졌죠.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핀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가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폴란드와 베트남과 러시아뿐 아니라 인도와 멕시코와 체코까지 한국 기업들이 검토 중인 거점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항명하지 않았다. 다만 더 멀리 갔을 뿐이다. 트럼프가 벽을 세우자 한국은 문을 만들었다고 적었어요. 두 번째 단락을 이어갔습니다. 지도는 고정되지 않는다. 기술은 언제나 경계 밖에서 자란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갇혀있지 않았다. 세계가 그들의 시장이었다. 폴란드가 유럽을 열고 베트남이 아시아를 연결하고 러시아가 동유럽을 커버한다. 완벽한 삼각구도다. 세 번째 단락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구조를 다시 그릴 뿐이다.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을 무릎 꿇리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역설이다.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패턴이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공장만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R&D 센터와 물류 허브와 금융 거점까지 통째로 이식하고 있었어요. 생태계를 옮기는 겁니다. 공장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말이죠. 폴란드 SK 케이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22년 R&D 센터를 먼저 열었고 지금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데 다음엔 물류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단계적 이동이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었죠. 베트남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조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공급망 전체가 구축돼 있다는 겁니다. 부품 협력사와 연구소와 교육시설까지 완비된 상태였죠. 추가 1조는 확장일 뿐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결론을 썼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잃었다. 압박으로 얻으려던 것을 전부 잃었다. 보조금도 지분도 기지도 손에 쥐지 못했다. 오히려 일자리와 세수와 기술을 놓쳤다. 계산 착오였다. 한국을 약자로 본 게 실수였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강국은 힘으로 명령하지만 기술 강국은 선택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 선택이 세계 지도를 바꾸고 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백악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트럼프는 아마 화를 내고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선 공장이 올라가고 베트남에선 라인이 돌아가고 러시아에선 재가동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 트럼프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인데 한국이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면 철수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계속 손해볼 순 없다고 했습니다. 협상 카드였죠.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워싱턴이 술렁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참모들이 부랴부랴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한국이 패닉 상태에 빠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 북한을 막을 수 없을 거라면서 결국 굴복할 거라고 장담했죠.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패닉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차분하게 답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동맹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 뭔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 자료들을 역추적했어요.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무기 개발 예산이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하는데 이미 양산 체계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출까지 하고 있었죠. 폴란드에 수백 대를 판매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였어요. KF-21 전투기 개발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전투기인데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양산 일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미국 전투기 의존도를 낮추는 프로젝트였죠.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SLBM 잠수 한발사탄 도미사일 시험도 성공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삼축 체계라는 용어가 반복됐는데 킬체인과 KAMD와 대량 응징 보복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도움 없이 구축한 거였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K2 전차 양산 완료, KF-21 시험 비행 성공, SLBM 발사 성공, 삼축 체계 구축 완료. 이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트럼프가 철수를 협박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플랜 B를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여론을 뒤졌습니다. 댓글창이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 반복됐고 핵 개발 준비하자는 주장도 상당수 나왔습니다. 반미 감정이 아니었어요. 자립 의지였죠.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존을 거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데 이걸 조기에 전환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평시엔 한국이 갖고 전시엔 미국이 갖는 구조인데 이제 완전히 가져오자는 겁니다. 주권 회복이었죠. 평택기지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문가가 계산한 사용료 추산치가 화제였는데 연간 6조 원 규모라는 분석이었어요. 500만 평 부지를 평당 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5천억이고 년 6조라는 겁니다. 보증금은 50조 별도라고 했죠. 미국이 공짜로 쓰고 있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12조 들여 지어줬고 매년 1조 5천억 분담금까지 내주는데 사용료는 한 푼도 안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였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주둔비 받아내자는 주장이 수만 개 좋아요를 받았고 안 내면 철수시키자는 강경론도 나왔어요. 호의가 과하면 권리인 줄 안다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분노였지만 이성적인 분노였어요. 계산된 반응이었죠. 본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자주국방 전환 검토에 들어갔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독자 방어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였어요. 협박이 아니라 준비된 대응이었습니다. 참모들이 당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차분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패닉 대신 계획이 나왔고 애원 대신 통보가 왔다면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했어요. 트럼프의 협박 카드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석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였는데 결론이 충격적이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K2와 KF-21과 SLBM이 이미 구축됐고 삼축 체계가 작동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미군 없이도 북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죠.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시나리오 분석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력은 충분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전환도 가능하다면서 6개월에서 1년 내 핵탄 2 제작이 가능하다는 추정이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정보 보고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트럼프가 뭘 건드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한국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강자였죠. 동맹에 기대는 게 아니라 동맹을 선택하는 위치였습니다. 미군 철수 협박은 오히려 한국을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저녁 무렵 한국 국방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자주 국방은 이미 준비 단계를 넘어 실행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한국 방어는 문제 없다고 단언했어요. 동맹은 선택의 문제이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밤늦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자주 국방 전환과 동맹 구조 재편이었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잃고 주권을 얻었다. 트럼프의 철수 협박은 한국을 무릎 꿇리지 못했다. 오히려 독립을 앞당겼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군사를 세운 게 아니라 신념을 무장했다. K2와 KF-21과 SLBM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의 상징이다. 미국 없이도 선다는 증명이다. 자주란 준비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적었어요. 세 번째 단락이 핵심이었습니다. 동맹이 떠나면 독립이 온다. 한국은 이미 그 준비를 마쳤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결의했으며 국민적으로 합의했다. 트럼프가 철수 카드를 꺼낸 순간 한국은 자유로워졌다. 역설이다. 자료를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고 호주에도 무기를 팔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기술 강국이었죠. 결론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계산을 잘못했다. 한국을 약자로 봤지만 한국은 이미 강자였다. 철수 협박은 한국을 겁먹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을 완전히 독립시켰다. 동맹은 이제 선택이 됐다.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 된 거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기술로, 무장하고 신념으로 섬여 준비로 미래를 열었다. 동맹의 시대가 끝나고 자주의 시대가 시작됐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백악관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저 안의 계산은 이미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했지만 한국은 자유를 얻었어요. 철수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선언이 됐습니다. 지도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애틀라스 인사이트 주최로 워싱턴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됐는데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구조였어요. 각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 임원들이 모였고 저는 한국 섹션 발표를 맡았습니다. 제목을 정했어요. 대한민국, 기술로 주권을 만든 나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숫자를 띄웠어요. 삼성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43%, SK 배터리 28%,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세계 3위, 청중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생태계 장악이라고 설명했죠.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맵이었어요. 미국 제조업의 60%가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유럽 전기차 산업의 50%가 한국 배터리 없이 작동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시아는 더 심각했어요. 70% 이상이 한국 기술에 연결돼 있었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이 멈추면 세계 공급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급이 2주만 중단돼도 스마트폰 생산이 마비되고 자동차 공장이 멈추며 데이터 센터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죠. 세 번째 슬라이드가 핵심이었습니다.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사진이 떴어요. 그 옆에 폴란드 SK 공장과 베트남 삼성 단지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생태계의 이식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한다고 설명했죠.
부르즈 할리파 케이스를 상세히 풀었습니다. 마찰 말뚝 기술과 전류 방식, 부식 방지 시스템은 단순 건축 기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 철학이라고 말했어요. 불가능을 계산하지 않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방식인데 이게 한국 기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SK가 R&D 센터를 먼저 열고 생산 시설을 확충한 뒤 물류 허브까지 구축하는 단계적 접근을 설명했어요. 공장 하나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를 이식하는 거라면서 유럽 배터리 산업의 표준이 한국식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트남 삼성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31조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생태계라고 설명했어요. 부품 협력사 100여 개가 따라왔고 엔지니어 교육 시설이 들어섰으며 물류와 금융까지 연결된 완전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제조업의 중심이 한국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유럽 관료가 물었어요. 한국은 중국처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중국은 규모로 지배했지만 한국은 신뢰로 연결한다면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기술이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례를 들었습니다. 삼성이 납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SK 배터리 불량률이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 리콜률도 마찬가지였어요.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수출한다는 걸 말이죠. 미국 기업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 한국 기업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다만 구조를 다시 그렸을 뿐이라면서 폴란드와 베트남과 러시아로의 이동은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 재배치라고 분석했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 한국 기술 거점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두바이와 폴란드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가 연결된 네트워크였습니다. 미국은 점점 밝기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의도적인 표현이었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확장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재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술의 국경선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죠. 중심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분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원천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잠시 멈췄어요. 신념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에서 봤다면서 불가능을 계산하지 않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문화가 기술의 근원이라고 말했죠. 숫자로 재단하지 않고 의지로 돌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분석가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면서 독자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2 전차와 KF-21 전투기와 SLBM은 전부 독자 개발이라면서 반도체 설계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죠.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세계가 따라 적는 교과서라고 강조했죠.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가 됐다면서 한국의 칩 하나가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찬사만은 아니었어요. 미국 관료 몇몇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중국 측은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소국들은 관심을 보였죠. 각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말이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폴란드 경제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SK투자가 폴란드 경제를 바꿨다면서 추가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은 약속을 지킨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베트남 무역 담당관도 접근했습니다. 삼성 덕분에 베트남이 제조 강국으로 떠올랐다면서 한국식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기술 이전뿐 아니라 경영 철학까지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참석자 반응을 정리했어요. 유럽과 아시아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중국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선택받는 위치로 올라선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술 패권의 재편, 한국 중심 네트워크의 부상이었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결정을 기다린다. 공급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문제다. 선택권이 한국에게 넘어왔다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제품을 팔지 않는다. 시스템을 수출한다. 부르즈 할리파에서 증명했고 폴란드에서 실행했으며 베트남에서 확장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문명이다. 기술로 세계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썼어요. 세 번째 단락이 핵심이었습니다. 신뢰가 새로운 통화가 됐다. 약속을 지키는 기술이 한국의 무기다. 납품 지연 제로, 불량률 최저, 계약 이행 100%, 숫자가 신뢰를 증명한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다. 결론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했지만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가치는 올라갔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협상력은 강해졌다. 역설이지만 현실이다. 기술 패권은 한국 손에 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백악관도 의회도 국방부도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중심은 이미 옮겨가고 있었어요. 두바이와 폴란드와 베트남으로 말이죠. 한국이 그 중심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지난 3개월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모니터엔 한국 기업 움직임을 추적한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켰어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고백이 될 거였습니다. 첫 문장을 녹음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지배라 불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존중이라 불렀다면서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다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간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죠. 트럼프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생생했어요. 한국은 우리 기술에 의존한다는 발언이 반복됐고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없이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죠. 오만이었습니다. 계산 착오가 아니라 본질적 오판이었어요. 그때 참모 한 명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동맹은 거래라면서 더 많이 주는 쪽이 주도권을 쥔다고 했어요. 냉소적이었습니다. 표정엔 감정이 없었고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난 3개월간 추적한 데이터가 증명했어요. 조지아에서 쇠사슬에 묶인 기술자들은 다음 날 폴란드행 티켓을 예약했고, 애리조나에서 철수한 엔지니어들은 베트남 공장으로 재배치됐습니다. 보복이 아니었어요. 재배치였죠. 미국은 뽑아갔지만 한국은 키웠습니다. 이게 근본적 차이였어요. 단기 수익과 장기 생태계의 차이였고 거래와 파트너십의 차이였으며 지배와 존중의 차이였습니다. 철학이 달랐어요.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세계를 조종할 수 있다 믿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계를 설계했다면서 조종은 단기고 설계는 영구라고 속삭였습니다. 트럼프는 압박으로 얻으려 했지만 한국은 신뢰로 연결했다고 덧붙였죠. 책임감의 차이도 명확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면 철수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책임졌어요. 리콜 사태 때도 즉각 대응했고 보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신뢰를 택했죠. 구체적 사례를 찾았습니다. SK 배터리에서 미세한 결함이 발견됐을 때 즉시 전량 회수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손실이 수천억 원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었죠. 이후 신뢰도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진 결함 의심 사례가 나왔을 때 대규모 점검을 실시했어요. 법적 의무가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진행했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책임지는 문화였어요. 법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죠. 미국 기업 사례와 대비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소송으로 끌고 갔으며 보상을 최소화하려 애썼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단기 손익 계산이었습니다. 신뢰보다 수익이 앞섰죠.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특징이 보였습니다.
위기 때 직원을 지켰어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량 해고가 없었고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며 재교육에 투자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철학이었죠. 그리고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 현지 고용 창출 10만 명 이상, 협력사 육성 수백 개, 기술 이전 프로그램 진행 중인 나라 20여 개. 이게 단순 투자 수익률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였어요. 생태계 가치였습니다. 트럼프는 계산했지만 한국은 설계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본 게 아니라 10년 미래를 봤어요. 주가를 올리려 한 게 아니라 신뢰를 쌓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죠. 녹음기를 끄려다 멈췄습니다.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한국은 세계를 따라간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 걷고 있다면서 이제 교과서가 바뀐다고 속삭였죠. 기술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신념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음기를 껐습니다. 파일 이름을 정했어요. 고백, 한국 앞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저장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증언이었죠. 미국인 분석가가 한국에게서 배운 문명의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저 멀리 폴란드와 베트남에선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식 시스템으로 말이죠.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신뢰와 책임의 철학을 말이에요. 일주일 뒤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연합경제위원회에서 온 공식 문서였어요. 한국식 산업 파트너십 모델을 유럽 전역에 도입할지 검토 중인데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독립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 SK 케이스가 성공하면서 독일과 프랑스와 체코까지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유럽연합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해진 겁니다. 동시에 미 의회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트럼프 대외 경제정책 실패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기업 이탈 사태를 종합평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차기 행정부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이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었죠. 양당 합의 사안이었습니다. 정치를 넘어선 경제 위기로 인식한 겁니다. 애틀라스 인사이트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어요. 이번 브리핑은 단순 보고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유럽연합과 미 의회가 동시에 주목하는 만큼 완벽한 분석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주 준비 기간이 주어졌어요. 최종 발표는 워싱턴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삼성물산 후속 프로젝트들도 추적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10여 개 초고층 건물을 완공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모두 납기를 지켰고 품질 기준을 초과 달성했으며 사고 제로를 유지했습니다. 일관성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섹션은 기술 지속성이었어요. 15년간 무사고 유지라는 제목을 달았고 부르즈 할리파 유지 보수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물들과 비교 차트를 넣었는데 격차가 명확했어요. 두 번째 섹션은 경제 파급 효과였습니다. 건물 하나가 만든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과 관광 수입과 고용 창출을 수치화했어요. 투자 대비 효과가 10배를 넘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성공 사례였죠. 세 번째 섹션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술 철학의 차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서구식 건축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만 한국식은 통합한다는 분석을 넣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품질 관리가 일원화되며 사후 관리까지 연결된다는 장점을 강조했죠.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시공 중 예상치 못한 집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삼성이 즉시 추가 말뚝을 박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계약서에 없는 작업이었지만 건물 안전을 위해 자체 비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인 거였죠. 워싱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사라진 자리엔 불안이 자리 잡았고 오만함 대신 초조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던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지 고민하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회의실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참모 한 명이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베트남이 한국 기업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면서 조지아와 애리조나는 이미 잃었다고 한탄했죠. 누군가는 여전히 관세의 카드를 들먹였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 없이 갈 수 있다고 보느냐고 했어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이미 가고 있다고 말이죠. K2 전차와 KF-21과 SLBM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됐고 기술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완성된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소식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독일이 한국 배터리 기업과 합작 공장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반도체 협력을 타진하고 있으며 체코는 자동차 부품 단지 유치에 나섰다는 보고였어요. 한국을 모시려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선택권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아시아는 더 빨랐습니다. 베트남이 삼성 추가 투자를 환영했고 인도네시아가 현대차 공장을 유치했으며 태국이 SK와 손잡았다는 소식이 연달아 나왔어요. 한국 기업 하나가 들어가면 협력사 수십 개가 따라갔고 현지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하는 방식이었어요. 반면 미국은 멈춰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후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근본적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산하려 했고 여전히 압박을 고려했으며 여전히 거래로 접근했습니다. 파트너십이 아니라 거래였죠. 신뢰가 아니라 이익 계산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한국 기업 리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폴란드 SK는 유럽 배터리 산업 허브가 됐고 베트남 삼성은 아시아 전자제품 수출 1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현대차는 동유럽 시장 재진입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묻더군요.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답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이미 다른 파트너들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이 나왔고 공급망 재편 영향평가가 발표됐으며 미국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어요. 하지만 모두 사후약 방문이었습니다. 이미 판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백악관 참모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국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압박을 풀고 존중을 보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약해 보인다면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되물었어요. 여전히 체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보다 자존심이 앞섰죠. 한국 언론 보도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보였어요. 예전엔 미국 눈치를 보는 논조가 많았다면 이제는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주 국방 완성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촉구하는 주장이 확산됐으며 주한미군 주둔비 역청구 논의까지 나왔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반복됐고 시간은 한국편이라는 표현이 수천 개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론도 여전했어요. 이건 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립 의지였죠.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럽 관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폴란드 경제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 기업은 약속을 지킨다면서 계약서보다 신뢰가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산업계 리더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한국과 일하면 안심이 된다면서 품질과 납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경제를 바꿨다면서 한국식 시스템을 국가 표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술 이전만 받는 게 아니라 경영 철학까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건지 변화를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동료들과 대화하면 느낍니다. 여전히 미국이 중심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떠나도 다른 나라가 올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 미국 제조업이 멈췄고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 산업이 흔들렸으며 한국 디스플레이 없이 전자기기 생산이 지연됐어요. 의존도는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는데 협상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기록이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막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썼어요. 부제는 한국 신뢰의 설계자라고 붙였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앞에서 오만을 잃었고 한국의 기술 앞에서 겸허를 배웠다고 썼어요. 불가능을 이긴 나라를 보며 미국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평택기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12조를 들여 지어준 땅을 달라던 요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이해한다면서 동맹은 청구서가 아니라 존중이라고 적었어요. 한국이 분노한 게 아니라 실망한 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전쟁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 믿었지만 한국은 떠났다면서 폴란드와 베트남과 러시아로 옮겨간 공장들이 미국의 오판을 증명한다고 썼어요. 벽을 세우자 한국은 문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한다 믿었지만 한국은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다면서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연결하는 방식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분석했어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생태계를 보는 시각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고 썼습니다. 한탄을 적었습니다. 미국이 배울 수 있었는데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계산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안타깝다고 고백했어요. 한국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인데 우리는 여전히 숫자만 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강국은 무기로 서지 않고 신뢰로 선다면서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고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마무리했어요. 서명했습니다. 리처드 알칸트라라고 적었고 날짜를 넣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증언이었어요. 미국인 분석가가 한국에게서 배운 문명의 기록이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석가로 시작했지만 증인으로 남는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고 미래를 설계했다면서 세계가 그 설계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백악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세계 중심은 이미 옮겨갔습니다. 한국이 만든 네트워크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있었고 신뢰가 새로운 통화가 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변하길 바랍니다. 오만을 버리고 존중을 배우길 바라요.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접근하는 법을 익히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여전히 압박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다리지 않고 세계와 손잡았어요. 파트너들이 줄을 서고 있고 신뢰가 쌓이고 있으며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국 편입니다.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우길 바랍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말이에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신뢰를 보는 시각을 배우길 바라요. 그게 진정한 강국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미국도 그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오만을 내려놓고 겸허를 배운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미국 몫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기술과 자존심의 싸움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대국이고 누가 약소국인지를 결정짓던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총보다 기술이, 압박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을 가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나라가 조용히 세계의 판을 다시 그리고 있죠. 우리는 그 변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시작일지 혹은 또 다른 싸움의 예고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